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영미 세무사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세무사랑 프로를 활용한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법인세나 소득세 그리고 연말정산 신고할 때 프로그램 활용 교육이 계속 있어 왔지요. 그러나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는 그런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신고도 아주 중요한 신고이기 때문에 이번에 열심히 준비해서 처음으로 이 교육을 준비했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신고 편안하게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특징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께 그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부가세 신고를 어떤 순서로 어떤 절차로 마무리해야 하는지 제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이 요즘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능들, 것들을 많이 소개시켜 드려서 여러분들이 그 좀 더 빠르고 좀 더 정확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여러분들 교재의 목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 제일 처음에 계정세법이 나오죠. 그래서 올해는 계정세법이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챕터 1이 신고 업무 순서와 자료 수집 절차입니다. 그래서 신고는 그 순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첫 번째 절차인 자료 수집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이 챕터 2인데요. 매출 매입 자료 입력입니다. 자, 자료가 이제 수집되고 나면 입력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입력을 할 때 제1절에 보면 자료 입력 전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를 입력하기 전에 회사 등록이라든지 환경 등록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입력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입력 방식의 그 선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여러 가지 기능 버튼의 활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3절은 자료 유형별로 입력 실습을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절을 보시면 기타 전표 입력 메뉴인데 이것은 이제 수기 입력이 아니라 엑셀 업로드나 또는 스크래핑 방식으로 입력을 하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5절은 원클릭 텍스인데요. 원클릭 텍스는 그야말로 세무사랑에서 자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메뉴이죠. 이 기능을 이용해서 모든 수임 업체의 모든 홈택스 자료를 한꺼번에 불러올 수 있는 그리고 자동 분계까지 해주는 그런 좋은 기능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챕터 3인데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작성입니다. 자, 자료 입력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먼저 여러 가지 부속서류를 작성하게 되죠.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든가 수출실적 명세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매입세액 불공제분 명세서 등등 여러 가지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순서로 여러분께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처음으로 이제 계정세법에 대해서 볼 건데요. 계정세법부터는 제가 그 교재를 띄워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그 계정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계정세법에 대한 그 목차가 쭉 1번부터 16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목차를 한번 쭉 보시면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것들은 없고요. 14번하고 15번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14번이 세금 계산서 지연 발급, 미발급 가산세 적용 범위 조정이고요. 15번이 전자세금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경감세율 적용 종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4번 세금 계산서 지연 발급과 미발급 가산세 적용 범위 조정인데요. 자, 종전하고 개정이 나와 있죠. 그래서 종전에는 세금 계산서 지연 발급의 그 범위가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한 경우까지만 지연 발급으로 보고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는 지연 발급 그 기한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발급하고 발급 기한과 전송 기한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의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제가 따로 이 자료를 준비했어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의 작성 일자와 발급 기한, 전송 기한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의 작성 일자는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입니다. 그래서 공급 시기에 이제 작성을 해서 원칙적으로는 같은 날에 발급을 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공급 시기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하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급 시기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못하게 되면 그 이후에 발급을 하게 되면 지연 발급인데 계속적으로 뭐 지연 발급으로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 내에 발급을 했을 때 그때까지는 지연 발급으로 보아서 지연 발급 가산세를 부과하고 그 확정 신고 기한까지 지나버리면 미발급으로 봐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전송 기한은 원칙적으로 발급한 날의 다음 날까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6월 1일자 세금 계산서를 6월 1일 당일에 발급했다. 그러면은 전송은 다음 날인 6월 2일까지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6월 1일자를 발급 기한이 7월 10일까지니까 7월 10일에 발급했다. 그러면 다음 날인 7월 11일까지 전송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전송을 하지 못했을 때 이제 늦게 전송을 하면 지연 전송이 되는데 과세기간 말에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을 하면 지연 전송인데 이 날도 지나버리면 미전송이 돼서 그 가산세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교재로 돌아오면 그래서 이제 지연 발급일 때는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1%, 미발급일 때는 공급가액의 2%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자세금 계산서 전송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전송에 대한 가산세가 자, 종전에는 미전송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1%였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작년 말까지는 경감세율을 적용해서 0.3%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2017년부터는 미전송 가산세가 1%, 그리고 지연전송 가산세도 경감이 종료돼서 공급가액의 0.5%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개정세법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교재의 1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인데요. 제가 이제 신고를 할 때는 그 업무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먼저 신고 업무의 순서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매출 매입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고 업무 순서는 부가세 순서는 사실 간단합니다. 이게 순서도인데요. 첫 번째는 매출 매입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집된 자료를 입력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신고서와 부속 서류를 작성하는 겁니다. 자, 매출 매입 자료를 수집하는 첫 번째 절차에서는 그 거래처로부터 자료를 수집해야 되고 또 우리가 홈택스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자료를 입력하는 단계에서는 자, 자료 입력을 하기 전에 먼저 기초 정보를 확인합니다. 회사 등록 사항이 바뀐 게 없는지, 그리고 환경 등록에도 여러 가지 수정할 것들이 있으면 먼저 수정을 하고 입력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입력 방식을 선택하는데요. 그 자료를 입력하는 방식은 수기 입력, 그리고 엑셀 업로드, 스크래핑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입력할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모든 게 끝나고 나서 이제 자료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고서와 부속 서류는 부속 서류를 먼저 작성을 하고 신고서는 마지막 단계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료가 이제 수집이 돼야 되는데 이 자료 수집하는 절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수집은 거래처로부터 수집하고 홈택스에서 수집한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거래처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자, 저는 신고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이 신고 대상자 명단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일인데요. 자, 여러분들 부가세 신고 한 사람이 몇 건 정도 하시나요? 보통 수십 건씩 하시죠. 그래서 일단은 신고 대상자가 누락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신고 대상자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만듭니다. 이거는 저희 사무실에서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이런 엑셀 서식을 여기다 올려드렸는데요. 자, 먼저 담당자별로 자기가 신고해야 할 거래처를 쭉 상호를 적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각 신고 상황을 업무 단계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 단계별로 이제 완료 여부를 체크를 해가면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자, 단계를 한번 보시면 자료 요청, 그리고 이제 거래처로부터 자료를 언제까지 주겠다 이렇게 약속 확인을 받고 실제 자료를 수령하고 그 다음에 입력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결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회사에게 신고서를 보내서 맞는지 확인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자 신고를 하고 납부서를 전달해 드리면 이제 신고가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상황에 맞게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드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이제 신고 안내를 거래처한테 해야 되죠. 신고 기간이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하고 안내를 하는데 이 신고 안내문 예시도 저희 사무실에서 실제 쓰는 예시문 안내문인데요. 자, 7월에 신고를 해야 하니까 자료를 준비해서 이번에는 이제 7월 13일 목요일까지 전달해 주세요 하고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뭐를 같이 보내냐면 매출하고 매입 내역을 정리해 달라고 그 정리 서식을 보내드리거든요. 자, 매출을 정리해 달라고 저희가 실제로 이런 서식을 거래처에 보냅니다. 자, 매출을 세금계산서, 계산서, 뭐 수출, 다른 영세율 적용 용역,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기타 현금 매출 이렇게 나눠서 거래처로부터 그 합계를 적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홈택스에서 조회한 자료와 함께 입력을 해서 거래처에서 준 합계랑 맞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세금 계산서가 있으면 목록을 작성하고 수출이 있는 경우에는 수출에 대한 내역서도 이렇게 정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중요한데요. 온라인 매출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꼭 사이트별로 내역을 이렇게 뭐 세금계산서, 카드 매출 등으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매입도 매입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렇게 나누어서 그 합계를 적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이렇게 요청을 하면 고객들이 많이 해줄까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도 한 80% 정도는 다 적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고객으로부터 이제 자료를 받게 되면 이제 어떤 자료를 받는지 하나씩 좀 보겠는데요. 일단 매출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받게 되는데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는 건별 내역을 받을 필요는 없고 그냥 합계만 받으면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유의할 거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이 있는지 꼭 거래처로부터 확인을 해서 이중으로 매출이 계상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매출은 여기에서도 주의해야 될 게 그 결제 대행사를 통한, 그러니까 온라인 매출이 있는 회사들은 그 결제 대행사를 통해서 보통 카드 매출이 이루어지는데 이 매출액은 홈택스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따로 알려주지 않으면
매출 누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따로 정보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카드 매출에서 또 유의해야 할 게 그 포스사 자료를 보고 하는 경우에는 포스사가 중간에 변경되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홈택스에서 합계를 조회해서 대조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매입 자료는 이제 법인카드나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그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은 홈택스에서 조회되기 때문에 따로 이제 뭐 받을 필요는 없는데 그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 그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기타 카드인 경우에는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이제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들은 이제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는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는데 실수로 소득공제용으로 잘못 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빙용으로 그 홈택스에서 정정이 가능합니다. 정정 절차를 교재에 실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기타 현금 매출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고객으로부터 자료를 받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꼭 자료를 이제 달라고 요청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매출은 뭐 옥션이나 지마켓, 11번가 네이버 이렇게 각 사이트별로 매출 집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신용카드 발행 매출 얼마, 현금 영수증 매출 얼마 등등 이렇게 집계를 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이나 영세율 적용 용역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수출은 수출 신고서하고 비회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이제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객이 이제 정리를 해서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수출 신고 번호, 선적일자 이런 것들을 적어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거래처로부터 자료 수집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홈택스에서 우리가 자료 수집을 합니다. 홈택스에서 고객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그 납세자가 세무대리 수임 동의를 해줘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홈택스 수임 동의가 안 된 경우에는 수임 동의를 먼저 해야 되는데 먼저 세무대리인이 수임 등록을 홈택스에서 하게 됩니다. 자, 홈택스에 세무대리라는 메뉴가 있죠. 여기에서 수임 납세자 등록이라는 이 메뉴를 통해서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이 수임 동의를 해주는데 홈택스에서 수임 동의하는 방법은 고객이 자기가 이제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서 여기 조회 발급의 세무대리 정보에 수임 동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임 동의를 해주면 되고요. 홈택스를 사용하지 못하는 고객을 위해서는 서면으로 세무대리 정보 이용 신청서를 작성해서 세무대리인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수임 동의가 끝나고 나면 홈택스에 있는 자료를 이제 우리 프로그램으로 스크래핑을 해 와야 합니다. 이 스크래핑을 할 때는 원클릭 텍스라는 이 메뉴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 스크래핑이라는 말의 뜻은 그 예를 들면 홈택스에 여러 가지 고객의 정보가 조회가 되잖아요. 그 정보를 이렇게 변환해서 우리 프로그램으로 끌어오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 저장을 하는 이것이 스크래핑입니다. 이 스크래핑 기능을 잘 활용하면 자료 입력 시간이 정말 혁신적으로 단축되죠. 그리고 입력도 훨씬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스크래핑을 할 수 있는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하고 전자계산서, 홈택스에서 스크래핑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용 신용카드와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 이것도 내역을 스크래핑 해올 수가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미리 사전에 고객이 등록을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은 매출과 매입 내역을 모두 홈택스에서 스크래핑 해올 수가 있습니다. 자, 홈택스 외에도 예를 들면 통장거래, 이거는 은행 홈페이지에서 불러오고요. 카드 매입 거래는 카드사에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매출 거래도 불러올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스크래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먼저 스크래핑 회사 설정 메뉴에서 절차가 필요한데요. 자, 이것이 스크래핑 회사 설정 메뉴 화면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회사 목록이 쭉 뜨는데 이 회사는 회사 등록에 있는 모든 거래처가 자동으로 여기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사용하고 미사용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회사 등록에 있더라도 뭐 다른 세무사 사무실로 이관을 했다던가 폐업을 했다던가 이렇게 필요가 없는 데들은 미사용으로 하시면 되고요. 스크래핑을 할 회사들만 사용으로 이렇게 바꿔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전자세금 계산서랑 전자계산서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이제 세무대리인의 인증서를 여기 등록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고객의 이제 신용카드 매입 자료랑 현금 영수증 자료를 스크래핑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아이디와 고객의 비밀번호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줍니다. 자, 세무대리인의 인증서를 등록할 때는 자, 위에 인증서 등록이라는 걸 누르고 이 창에서 인증서의 위치를 찾아서 인증서를 등록을 이렇게 비밀번호 입력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크래핑은 그 모든 그 수인 거래처의 그 거래를 한꺼번에 스크래핑 해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스케줄을 설정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또 실시간으로 내가 필요할 때마다 가져오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스케줄 설정은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스케줄 설정이라는 걸 누르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이건 이제 정기적으로 스크래핑을 해오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케줄 여기 보면 지금 매월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는데 매월 스케줄을 설정해 놓을 수도 있고요. 또는 매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주로 한 경우에는 어떤 요일 또는 매월로 한 경우에는 며칠자에 몇 시에 이 스크래핑을 시작을 해라라고 여기다가 해놓으면 요 정해진 요 날짜 정해진 요일에 맞춰서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자료를 수집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월 스케줄 설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날짜는 12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계산서랑 계산서 그 전송 기한이 매월 11일까지죠. 11일 밤 12시까지 전송이 되기 때문에 이제 12일 새벽 0시부터 이제 스크래핑을 시작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매월 12일 새벽에 시작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알아서 자동으로 쭉 모든 거래처를 이제 자료 수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스크래핑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실시간 스크래핑은 모든 회사에 대해서 모든 또 항목에 대해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특정 거래처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특정 항목에 대해서만 스크래핑을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실시간 스크래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 스크래핑은 이제 스크래핑 내역 조회라는 이런 메뉴에 들어가서 하게 되는데요. 여기 실시간 스크래핑을 누르게 되면 이런 창이 뜹니다. 그럼 여기에서 내가 예를 들면 지금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료를 스크래핑 하겠다 하고 기간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항목을 스크래핑 할 것인지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합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면 전자세금 계산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12일자에 그 스크래핑을 해 왔는데 추가적으로 매월 신고 때 한 15일 이후에 사업용 카드가 조회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업용 카드만 따로 이제 스크래핑을 하겠다 할 때는 여기에만 이렇게 체크해서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스크래핑을 하고 나면 스크래핑 이력이나 결과 조회가 가능한데요. 스크래핑 내역 조회라는 메뉴에 들어가면 이렇게 내가 뭐 1월 3일부터 5월 3일까지 스크래핑한 그 결과를 한번 이력을 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1월 12일, 1월 14일, 1월 30일 쭉 해서 스크래핑을 했고 어떤 자료들이 몇 건씩 이렇게 스크래핑 됐는지 결과 조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고 때 할 일은
이 스크래핑된 자료를 전표 전송하는 건데요. 각 그 메뉴에 들어가서 이미 저장되어 있고 또 붕괴까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서 수정할 내용만 수정해서 전표 전송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홈택스에 있는 자료들을 이제 전표 전송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홈택스에서 또 수집할 자료가 여러 가지 수입 납세자의 정보 조회입니다. 자, 홈택스 세무대리 메뉴에 보면 여기 수입 납세자 정보 조회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그 세무대리인을 위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는 이 중에서 자, 여기 보니까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라는 게 있죠. 몇 년, 최근에 새로 생겼는데 과거 2년간의 신고 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내문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예정고지 세액을 여기에서 조회해서 신고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전자 복지카드가 있는 분들은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 누계 조회를 여기에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안내문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중간에 보면 부가세 신고용 합계표 조회, 이거는 전자세금 계산서와 계산서에 합계표가 조회가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자료도 조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매출 총액도 조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용 신용카드 누계도 조회되고 전자세금 계산서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합계표 조회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을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정보들을 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 주고 있는 정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신고할 때마다 뭐가 더 새로 생긴 게 없는지 보시고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조회하는 것들을 쭉 교재에 이렇게 화면 캡처를 해놨으니까요. 여러분이 교재를 쭉 보시면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 거래처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또 홈택스로부터 자료를 스크래핑하고 수집하는 모든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매출 매입 자료 입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